안녕하세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연 채널이 제 일상의 친구나 다름없는데요. 만약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일상 속에서 아주 큰 즐거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실 분들이 절 모르시는 불특정 다수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는 경험담은 이렇습니다. 우선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경기도 땅이 나오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서울 끝자락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제는 제 위로 언니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내 식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곳은 친정아빠의 고향이자 친정엄마의 고향 바로 옆 지역이기도 했고요. 두 분은 각자 서울로 상경하셨다가 서로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시고 그대로 서울에 살림을 차려 가정을 꾸리신 경우였답니다. 그랬던 두 분이 다시금 서울을 떠나게 되신 것이었죠. 전 지방의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교육과정을 다 지났고요. 대학은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정 언니가 그때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대학을 서울로 붙어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대학 신입생일 때 언닌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매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안 맞아서 매일 다퉜습니다. 교통카드를 거기다가 찍는 걸 깜빡한 거야? 그거 아직 네가 서울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깜빡한 거거든? 언니는 왜 걸핏하면 나더러 서울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가 꼴랑 몇 년 더 먼저 서울로 대학 온 게 그게 그렇게나 대단한 거야? 서울 박사라도 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유난스레 유세 떠네. 야, 꼴랑 몇 년 아니거든? 넌 하도 어렸을 때라 기억 못하겠지만 난 서울에서 원래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던 몸이야. 내가 너보다 서울에 대해서 수십 배는 더 잘 알지. 유세 떠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아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정말 유치하고 치졸했지만 언니가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보다 언니인데 왜 그렇게 유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둘 다 어렸던 듯 싶네요. 아무튼 언니하고 맨날 마찰만 빚으면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 자취집에 있는 게 싫었고요. 덕분에 대외 활동을 실컷 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었죠.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그랬던 흐름 하나하나가 나중에 절 만들었던 것 같네요. 유치하게 본인이 서울을 더 잘한다고 허구한 날 자랑을 했던 언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자랑거리를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서울로 안 되고 더 스케일이 커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 먹기 전에 나도 이런 거 하나 다녀와 볼까? 이것만큼 폼나는 것도 어디 없을 것 같은데. 워킹홀리데이는 외국에 나가는 경험도 쌓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며 비용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외국어까지 배워보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예요. 한때 이게 대단히 유행이기도 했거든요. 저희 언니도 본인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 수야 없다며 호기롭게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했습니다. 뭐? 그럼 외국에 나가겠다고? 1년을 채우고 오겠다니.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혼자 지내야 되는 거야? 왜? 너 여태 혼자 지내고 싶어서 아쉬워한 거 아니었어? 아니, 혼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취 비용 때문에 그렇지. 언니랑 둘이서 살아서 비용이 절약됐던 건데 그럼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 혼자 비용 내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이 집은 8개월 뒤가 계약 만기인데 언니 지금 어떡할 거야? 집 구하는 건. 그럼 이제 나 혼자 살 집 구하면 돼? 아니 이걸 상의를 해놓고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몰라. 네가 알아서 똑부러지게 잘 좀 해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 언니만 혼자 딸랑 가버리면 다야? 끝이야? 이건 아니지. 전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던 집이 아무리 미래 계획도 지니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서 홀라당 떠나버렸으니까요. 전 자취집에 있던 언니의 짐을 붙일 수 있는 건 다 골라다가 부모님 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사는 원룸으로 갔어요. 분리형 원룸이었는데 혼자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넉넉했죠.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 돌아온 언니가 거품을 물든 말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가끔 장녀다운 면모가 보이면서도 때론 철없이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었죠. 안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걸 속으로 적절히 감추면서 성숙하게 살아가려고 다들 노력할 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언니는 성숙함이 좀 부족했고요. 반대로 전 동생이지만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가급적이면 손을 안 벌려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매사에 알뜰하게 살았고 그걸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소비를 안 하고 절약하며 사는 것, 자랑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주변으로부터 자기 소신이 강한 애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언니가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이후에 대학에서 여타 외부 활동보단 아르바이트에 치중하면서 제 용돈을 순전히 스스로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제가 서비스직의 적성이 맞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많이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피곤하더라도 보람된 마음이 더 컸어요.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고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도 신이 났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아예 내 직업이면 어떨까? 그러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전 대학을 꽤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냈고요. 그 덕분인지 이름 있는 기업에 입사까지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날아갈 듯이 기뻤었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절 자랑스러워하시던 모습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었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제가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희귀하겠죠. 대부분은 본인의 직장에서 악마를 만났다고 그리 말을 할 겁니다.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걸 저도 알았고요. 그래서 저도 참으려고 해봤었죠. 하지만 제가 만났던 건 보통 내기 악마들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네요. 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다면 최소한 이해라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악마들한테 밉보였던 게 저의 직속 상사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 그러니까 하필이면 불똥이 잘못 튄 경우였던 거예요. 전이 신입이었고 그만큼 어렸고 여자였으니 더없이 그들의 눈엔 만만해 보였음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진짜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어요. 그땐 제가 왜 그렇게 미련하리만치 모든 걸 짊어지고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온 사력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저의 진가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믿으며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상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오는 것보다 제가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쓰러지는 날이 온 게 훨씬 더 빨랐다는 게 문제였네요. 쓰러지고 나서야 이러다가 사람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사연이 대대적으로 크게 뉴스 보도가 됐어요. 피해자의 유서에 가해자들의 비열한 지난 행각들이 다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뭐에 충격을 받았던지 아시나요? 그 뉴스가 제법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들 또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들보다 피해자의 초점을 맞춘 반응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죽을 용기로 살지 대체 죽기는 왜 죽었냐. 죽는다고 해도 가해자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냐. 당최 직장이 뭐라고 죽기까지 하냐. 죽은 사람만 불쌍한 바보가 됐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못 이겨낼 것 같으면 그냥 직장을 때려치우면 될 것이지 죽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전 피해자의 심정이 이해가 갔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내린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웠고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제 목숨보다 중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짧은 사직서를 작성하던 그 몇 분 동안 입사하던 때의 설렘이 떠오르면서 원통함에 미칠 것 같지만 인생의 쓴맛을 봤으니 이것으로 교훈 삼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었네요. 주변에선 저를 향해 그 아까운 직장을 왜 그만둔 거냐고 기함을 해댔습니다. 게다가 전 하도 직장 생활에 질릴 대로 질려서 몸까지 다 망가져서 이젠 사무실 생활을 하기 싫었거든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젠 서비스직으로 가볼까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지 정식 직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모두가 안타깝고 기가 막힌다는 시선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대학 때부터 별나게 소신이 있어 보이던 제가 결국은 특이하게 산다는 소리도 해댔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더 이상 그 지옥 같았던 직장 생활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웠어요. 부모님은 제가 위경련으로 쓰러졌던 이후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도록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내 악마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일찍이 퇴사를 생각 못했던 건 친정 사정 때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저의 언니 말입니다. 외국에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지냈던 언닌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한 달은 소소하게 여행이나 즐겼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기간에 그곳에서 형부를 만났던 겁니다. 만날 인연은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만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관절 어떻게 워킹홀리데이를 하러 나갔다가 그곳으로 여행을 왔던 한국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형부는 수중에 돈을 털어서 짧게 해외여행을 나갔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형부의 고향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과 같았습니다. 언니와 제가 학창시절을 보낸 바로 그 지역 말이에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자마자 언니와 형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두 사람이 결혼까지 골인하자느니 그런 관계가 된 건 아니었고요. 서로에게 짙은 호감만을 남긴 채 각자 귀국을 했었는데요. 언니가 돌아와 보니까 전 혼자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본인의 짐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옮겨진 지 오래였던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원룸에서 같이 살기 좁으니까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나가줘. 나가다니 그럼 난 어디서 지내? 그건 언니가 이제 새로 살 곳 구하든가 해야지. 언니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온 거 없어? 없는데? 돈 번 걸로 마지막 여행하고 기념품 사고 그러면서 다 썼지. 그럼 언니 집 구하려면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겠네? 언니 진짜 왜 그러냐? 네가 나를 생각해서 이사하지 말고 계속 그 투룸 집에서 살았으면 될 일이거든? 그 집은 집주인이 자기 아들 며느리가 들어와야 살 거니까 계약 끝나면 우리더러 바로 나가달라고 했잖아. 잊었어? 그랬나? 그러면 다른 투룸으로 구했어야지. 혼자 살려고 원룸을 구해? 치사하게? 이게 훨씬 경제적이라서 그랬어. 난 집에 손 안 벌리고 여태 혼자 지냈거든? 그래, 잘났다 너. 나도 어차피 너랑 사는 거 안 맞고 혼자 멋있게 서울살이 하면 돼. 폼나서 혼자 자취하면 돼. 엄마 아빠가 보증금 내주면 제발 월세는 언니 힘으로 언니 돈으로 내고 살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 언니 어차피 취업 준비생인데 서울에서 확실히 금방 취직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본가로 내려가서 지내도 되지 않아? 내가 서울 생활을 포기할 줄 알고? 네가 그렇게 꼬디가 봤자 소용없어. 난 서울에서 계속 살 거야.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나중에 나한테 빌붙지나 말고 엄마 아빠한테 돈이라 계속 뜯어내지 않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얘가 계속 듣자니까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게 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어차피 내가 너보다 취업 잘해서 폼나게 잘 나갈 거고 결혼도 난 똑소리 나게 잘해서 폼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야, 너는 네 앞길이나 걱정해. 폼나게 외국물 먹고 온 나한테 훈수 두지 말고. 전 언니가 과연 얼마나 앞으로 폼나게 살지 그게 참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은근히 남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성향이 됐던 건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언니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해외 경험과 서울살이 그 폼나는 것들을 걸핏하면 들먹였던 언니는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됐으며 서울에서 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언니는 좁은 원룸에서 저와 지내는 건 본인도 달갑지 않다고 하면서도 따로 집을 빨리 구하진 않았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만나 호감을 쌓았던 형부와 연락하며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형부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언니는 은근슬쩍 형부와 반쯤 동거를 했습니다. 언니가 당시 형부하고 너무 잘 맞아서 좋아하기는 해도 절대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부는 언니의 기준에서 결코 폼나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형부는 양친이 분식점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분식집 운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니었고요. 형부가 고등학생 때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그래도 두 분이 뭐라도 해보시려고 저녁 시간부터 분식을 팔러 다니셨다고 해요. 트럭 위에서 떡볶이랑 어묵, 순대 같은 걸 파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걸 하셨다네요. 저녁 시간대부터 깊은 새벽 시간까지 그렇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주로 번화가를 돌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주 고객층은 밤을 새며 놀거나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 혹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출출함을 느낀 취객들이었어요. 무척 힘들게 장사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5년을 트럭 위에서 장사를 하셨고 6년째의 작은 가게를 내셨다네요. 규모는 정말 아담했지만 그게 어디냐며 무척 기뻐하셨다고 해요. 더 이상 새벽까지 일을 안 해도 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만 장사를 해도 된다며 행복해하셨다네요. 형부가 집에서 셋째이자 막내예요. 첫째는 일찍이 시집을 가서 아주 멀리 살고 있었고요. 본인의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았고요. 둘째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정확히는 교통사고 때문에 받았던 수술, 바로 그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듣기도 했었네요. 아무튼 몸이 안 좋아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했고 결혼도 전혀 기약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 친정 언니의 시누이 시숙이었던 겁니다. 폼나는 거 타령을 했던 언니가 왜 그런 집안의 형부하고 결혼을 했냐고요? 이유가 뭐겠나요? 임신 때문이었죠. 형부하고 젊은 열기를 만끽하다가 뱃속에 생명이 들어섰던 거예요. 형부도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던 경우였는데요. 언니가 임신했던 그 순간에 형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기업의 인턴 생활을 6개월간 짧게 하고 난 뒤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시간을 죽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어쨌든 아르바이트라도 당장 하고 있었죠. 아시겠지만 인턴은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부가 그 6개월간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그 다음엔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언니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형부는 결심했죠. 고향에 내려가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기로요. 언니는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네가 일을 하려면 진작에 일자리를 구했겠지. 너 그냥 이렇게 된 거 내려와서 살아. 괜히 힘들게 왜 서울에 붙어 있어. 외국까지 나가서 새로운 경험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애 낳고 나서 애가 좀 크고 나면 그때 다시 서울로 올라가도 되잖아. 언니의 혼전 임신 소식에 부모님은 가장 처음엔 기함을 하셨지만 형부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고향까지 거기라고 하니까 인생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언니가 차라리 결혼을 일찍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게 되셨어요. 언니는 폼나게 살고 싶다는 이상만 가득했을 뿐 현실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진 않았죠. 대학 성적표도 안 좋아서 괜찮은 직장을 잡기도 마땅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임신을 이미 해버렸으니 언니는 양가 어른들이 다 반겨주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을 떠났고 형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는 이듬해 출산을 했고 저에겐 조카가 생겼고요. 집안 사정상 자연스럽게 언니가 분식집을 들락날락거리며 일을 돕고 배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는 어느새 육아를 하며 분식집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나 이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여기 가게에 나와 있어야 아버님이 댁에서 아주버님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게다가 어머님이 어깨하고 손목이 다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안 도와드릴 수도 없고 애도 곁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러면서 언니는 넋이 나가버렸죠.
참고로 그 분식집이 대단한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럭저럭 잘 됐는데 들인 수고에 비해서 마진이 크게 남진 않았기 때문이죠. 형부는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당시에 형부가 받으셨던 초봉이 2,4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슈퍼를 하셨습니다. 구멍가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이에요. 한때는 매출이 엄청 좋을 때도 있었는데 반짝이었고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부모님의 슈퍼는 가볍게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사러 오는 손님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슈퍼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고 운영하는 걸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빨리 접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장기로 끌고 갈수록 오히려 적자를 보는 구조로 갈 것 같아서 걱정이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분들이었고 조카가 커갈수록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멀리 서울에 있는 제가 다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 집안엔 아픈 환자까지 있어서 다달이 약값까지 들고 있었으니 제가 아무리 지독한 악마들에게 시달리더라도 성급히 퇴사를 떠올리지 못했던 건 무조건 버텨야 저 자신을 건사하고 나아가 가족들에게 도움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열심히 힘들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절대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앞서 밝혔듯 전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위해 결국 아까운 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그게 아르바이트지 정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냐는 시선을 받는 서비스직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일을 안 해봤었더라면 전 아마 다른 사무직 일을 다시 구했을 겁니다. 이번엔 제발 사무실에 악마들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취업을 했었겠죠. 그러나 대학생 때 맛봤던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절 서비스직으로 이끌었어요. 이게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전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몇 번 남편을 봐서 이제 눈에 익은 손님이 됐다고 생각했을 즈음에 대시를 받았어요. 남편이 먼저 저에게 남자친구가 없으면 혹시 본인과 데이트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수줍게 마음을 표했었습니다. 제가 싹싹한 태도로 시종일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했다고 그랬어요. 명랑해 보여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도 했고요. 태도는 적극적인 표정이 상당히 수줍어 보이길래 그 점에 끌렸고 그래서 한번 만나봤던 게 결혼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전 맹세코 남편이 저에 비해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인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고요. 연애를 진지하게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됐었죠. 서울을 빠져나가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시아버지가 대표로 계시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동네가 제가 태어났던 고향 바로 옆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비록 어렸을 때 잠깐 살긴 했어도 제가 아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왠지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상대로 남편이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결혼 상대로 욕심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죠. 부담은 되지만 솔직히 조건이 제가 기우는 만큼 저로서는 결혼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고 처음에 말을 꺼냈을 때 괜히 어줍지 않게 고민하는 척을 하지 않고 전 솔직하게 그러자 그렇게 단박에 반응을 해줬었네요. 제가 매장의 손님이었던 남편하고 교제를 시작해 진지해졌다는 건 친정 식구들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모두가 대수롭지 않아 있는데 남편의 집안이 꽤 잘 산다는 것이 알려지고 모두가 놀라며 신기했었죠. 아이고 나는 괜히 기대하지 않으련다. 남녀관계라는 게 본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니까.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그게 바로 대박이라는 뜻을 표현하셨죠. 결과적으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친정에서 얼마나 가슴 벅차했겠나요. 조카를 떼어놓고 상견례에 참석했던 언닌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저를 봤었습니다. 결국 성공한 건 너였구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였어. 네가 이렇게 인생 잘 풀리고 잘 나갈 줄도 모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굴었었네. 너무 쪽팔린다. 우리 옛날 일은 네가 잊어주라.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괜히 기분이 이상했고 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법 부잣집에 시집가게 됐으니 언니가 배 아파하면서 콩고물이라도 일단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빗나갔고 언니는 그저 씁쓸한 얼굴을 하고서도 절 축하해주고 있었으니 저를 축하해주고 있었으니 정말로 쪽팔린 건 바로 저였어요. 속으로 많이 민망해 했었네요. 지지고 볶아도 결국 피를 나눈 친자매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랬던 저와는 다르게 상견례를 통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쪽도 있었죠. 바로 제 시댁 쪽이었어요. 상견례 도중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언니와 형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점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형부네 집안이 작게 분식집을 한다는 대목에서도 표정이 다시 한번 안 좋아진 것 같았고요. 애정을 가지고 수퍼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공세 때문에 그리 오래 버티진 못할 것 같으니 그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이 일부러 넋살을 떨고 웃어 보이셨는데 그때도 시부모님께선 몹시 당황하신 낯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중간중간 고상하신 미소라도 꾸며내 보이셨기에 망정이었죠. 시아버지의 그 난처한 표정과 꾹 참는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빨개진 목, 이런 것들은 절 좌불안석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기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두 분은 끝내 완강한 반대를 못하셨던 것뿐이에요. 전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모른 척 눈을 돌리고 있었고요. 남편이 집에서 둘째입니다. 첫째가 시숙이신데 시아버지를 도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셨고요. 공무원 집안의 동서를 만나 결혼하셨죠. 동서 본인도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고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시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자기 형처럼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랑 연애 도중에 그렇게 됐고요. 그 바람에 제가 남편 집안이 정확히 어떠한지 그때 알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하던가요? 시숙이 당연히 더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자리를 만들었으니 남편보다 나을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형제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시숙은 장남이라서 일단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뢰, 대우 이런 게 확 다른 위치였고요. 대학도 남편보다 잘 나왔어요. 성격이 무뚝뚝하고 인상도 좀 냉정했는데 그건 시부모님으로부터 진중하고 신중하다는 칭찬으로 포장됐습니다. 남편은 자기 형제에 비하면 인상이고 성격이고 훨씬 더 유약했고요. 이러니 어느 쪽의 회사 내에서 처신을 칼같이 하면 빨리 성장할지는 자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셋째가 신우이인데요. 당시에 아직 대학 졸업 전이었어요.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간 데다가 시덥지 않은 이유로 휴학까지 했었기에 25에도 아직 한창 대학 생활 중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 시누이 때문에 참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직 독립 전이었던 시누이인 시부모님과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 잠깐 자취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 행실이 시부모님께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얻기 전까진 절대 자취는 안 된다고 시부모님께서 못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본가에서 대학교까지는 거리가 상당했고 통학 시간만 왕복 3시간이었어요. 시누이의 성질머리인 일 생활을 못 견디고 있었는데 저랑 남편의 신혼집이 마침 시누이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로 30분 남짓이었으니까요. 시누이가 미친 듯이 시부모님을 졸라댔어요. 신혼집에 얹혀 살겠다고 말입니다. 딱 이번 한 학기만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천방지축 막내 이미지의 전형적인 시누인 그만큼 자기 부모한테 스스럼 없이 구는 유일한 자식이기도 했어요. 전 시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줄도 몰랐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번 학기만 시누이를 데리고 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체 정신이 어떻게 박혀있으면 신혼부부가 있는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 들었을까 의문이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이 문제를 떠넘겼죠. 그건 당연히 남편이 알아서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사뭇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3개월이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허락해 주자. 전 남편이 진심인가 싶어서 안 믿어졌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난처한 표정을 보니까 농담이냐고 떠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민망한 사실이었지만 신혼집은 시댁에서 얻어준 것이었거든요. 매매를 처음엔 생각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전세로 얻었고 시아버지께서 그 돈을 부담해 주셨어요. 제가 해온 건 침대랑 소파 딱 2가지였습니다. 집안의 나머지 가정가구 모두 시댁에서 해준 것이다 보니 그 사실에 좀 위축이 됐어요. 안 그래도 내가 미운털 박힌 채로 시작한 며느리인데 잘 보일 기회를 뻥 차버리면 시부모님 입장에선 다시 나한테 좋은 점수를 딸 기회를 안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시누이가 지내는 것에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언니하고 같이 자취를 시작했다가 서로 안 맞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전 화병 나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한 번 있었기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시누이를 참아줄 수 있었네요. 집안에서의 생활하는 방식이 시누이와 전 너무 달랐고 그러면서 시누이는 제가 본인을 챙겨주고 위해주기를 원하기까지 했죠. 제가 본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눈엔 보였습니다. 참을 인자를 새기며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해야만 하는 나날이었어요. 신혼기간인데 성질머리 더러운 시누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니 이런 상황을 반기는 여자는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3개월을 있겠다던 시누인 4개월 하고도 열흘을 더 있다가 나갔어요. 그것도 원래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누이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리통이 심해지다 못해서 아예 생리가 불규칙해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시누이를 압박했기 때문에 간신히 쫓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전 맹세코 같이 지내는 동안 제가 소가리를 하면 했지 시누이한테 겉으로 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인 그 웃긴 것이 시부모님한테 쪼르르 가서 제 흉을 있는 대로 다 봤다는 거예요. 제 흉을 봤을 거라고 짐작만 했었고 심증 외에 물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확하게 듣게 됐죠. 우리 민주가 그러더구나. 너랑 같이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그 집안 배경을 보라는 것보다 정확한 건 없다는 걸 아주 많이 느꼈다고. 네 집안 꼬라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 역시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 민주가 그때 다 느끼고 너에 대해 간파했다고 그러더라. 아휴, 마음 착각하고 여린 우리 아들 민석이가 너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괜히 결혼을 했던 게지. 네? 어머님, 제가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 순 있겠죠. 하지만 그걸 아가씨가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지낼 때 아가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말씀드릴까요?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려도 전 어머님이 놀라 뒤집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봐. 네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만 봐도 넌 쥐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너무 기세 등등해. 친정 수준도 알만하고 너도 기껏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게 고작 서비스직? 그거 하면서 우리 집안 순둥이 민석이를 꼬여내기나 하고 그런 주제에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전 시어머니의 일침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그렇게 나누게 된 건 남편이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거든요. 저 좋다고 먼저 들이댔고 결혼 얘기도 먼저 꺼냈던 남편이었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씻으러 들어간 줄 알고 상간녀와 시시덕거리며 통화를 하다가 딱 들켰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언제부터였냐고 이렇게 물었던 게 첫마디였죠. 근데 남편이 울먹이면서 만난 건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아는 사이이긴 했었고 현재는 무척 진지한 관계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죠. 이혼을 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간녀랑 진지하지만 저랑 이혼을 원하는 것까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저 저에게 똑바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었고 시부모님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 건 자기 동생과 똑같더라고요. 뭐라고 일러 바쳤냐고요? 대학 교수까지 단 엘리트하고 진짜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가짜 사랑인 저하고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안 봐줘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시부모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선 대학 교수에 꽂혀서 당장 저를 내치고자 하셨고요.
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의문이었네요. 미친 집구석이었습니다. 저에게 비난을 돌리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이를 갈며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아니면 10년이 됐어요. 고작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바람이라니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순둥인데 바람 피우나요? 당당해서 이상한 쪽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분하다는 듯이 입을 다무셨고 전 여전히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제 심정을 솔직히 표출한 것만은 좋았어요. 진작 이렇게 굴 것을 결혼하고 나서 전 계속 저자세로 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었건만 조건이 제가 기운다는 것 자체로 그게 죄인 것 마냥 그랬었네요. 조건이 기우는 주제에 남편과 결혼을 덜컥 해버린 게 저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굴다가 끝내 남편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이나 당하는 결말이었습니다. 결혼 당시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하고서 그저 단꿈이나 젖어 있었던 게 후회됐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싶어서 정말 비참했네요. 남편이 너무 징그럽고 원망스러웠으며 시댁 사람들이 미워서라도 이혼을 쉽게 해줄 생각이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치졸하게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대학 교수 상간녀와 품위 있게 놀아나기라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고작 이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전 참담한 심정을 안고서 친정이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언니는 단박에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잘못한 쪽은 그쪽인데 내가 왜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거 너 갉아먹는 것밖에 안 돼. 너 아직 젊은데 거기 묶여 있을 거야? 시든 꽃밖에 더 되겠냐고. 네 말대로 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돈이라 왕창 뜯어내고 나와. 언니의 외침에 전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고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을 향한 원망 때문에 제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손해 같았죠. 그리고 전 부모님이 수퍼를 결국 정리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당신들의 인생은 한창이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잣집 사위가 바람이 나서 딸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부모님의 심정도 무척 복잡했겠죠. 그래도 딸을 위해 일부러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에게 전 더욱 잘 사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가족, 제 편은 여기에 있어요. 남편과 시댁 그 인간들이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지만 겉으로 티는 안 냈습니다. 급한 쪽은 이쪽이 아니라 그쪽이었으니까요. 과연 어떻게 절 회유하려나 궁금했죠. 그런데 신우이 그 건방진 게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다짜고짜 반말로 욕을 해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고요.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됐어? 넌 우리 오빠랑 안 맞는다니까. 주제넘게 구는 제가 답답하고 짜증난다는 듯 굴더라고요. 전 신우이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시금 나설이라 예상했는데 빗나갔고 시아버지께서 절 직접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 집에서 전 혼자 있었죠. 시아버지께선 집안을 괜히 큰 동작으로 둘러보시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이 집도 그렇고 넌 이 결혼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그러니 너는 조용히 물러나는 게 도리 아니겠냐? 도리를 운운하시기 전에 결혼 2년도 안 돼서 바람이 난 자식의 행태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상대도 아니고 대학 교수다. 대학 교수. 너하고 비교도 안 되지. 너도 양심이 있다면 인정을 해. 무슨 양심이요? 아버님 유부남이랑 바람나는 대학 교수가 제정신인가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 이 난리를 치시는지 전 이해가 어렵습니다. 너의 이해 따윈 필요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애초에 넌 급이 안 됐고 네가 우리 집안을 넘봐서는 안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던 것뿐이야. 이제 모든 게 제자리 찾아가는 게지. 우리 민석이가 자기 형한테 기가 눌려서 살았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인생과 앞날에 도움이 되는 새 여자 만나서 그렇게 잘 좀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아비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냐. 대학 교수랑 결혼해서 살아보면 우리 민석이도 자기 형처럼 성장하고도 남겠지.
시아버지께선 제 앞에서 세상에 둘도 없이 자식에게 든든한 부친인 양 그렇게 구셨어요. 그러면서 절 향해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싸늘하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거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에 전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네가 품위 있게 조용히 물러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값을 쳐줄 생각이야. 대가 받고서 깔끔하게 떠나. 그러면 되는 거지? 얼마나 주실 건데요? 아버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에게 주시겠죠? 그게 얼만가요? 제가 얌전한 표정으로 당돌하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선 열이 받으셨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시댁에선 상의 끝에 저에게 원래 3억가량을 줄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만치 않게 나오자 결국 시아버지께선 저에게 5억을 주고 모든 걸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일명 먹고 떨어져라는 것이었죠.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전 그 돈을 받고 남편과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거액을 받았으니 그냥 사라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으로 거액을 챙긴 꽃뱀 정도로 절 여기더라고요. 2년 결혼 생활로 5억? 장사 한번 잘하는구나.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말씀에 머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짐을 다 빼서 집을 나가던 날에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고 다짜고짜 제 뺨을 치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반대편 뺨도 때리셨고요. 그런 다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절 잠깐 노려보다가 그대로 휙 몸을 돌려 가버리신 게 전부였어요. 양쪽 뺨이 미치게 얼얼하더군요. 돈 받고 이혼한 게 제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둔갑이 되어 있어서 쓴웃음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이란 작정을 했습니다. 그 5억은 단순히 재산이 된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의 재산을 불려줄 첫 수단에 불과해야만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규모가 있는 수퍼를 운영하셨고 언니는 결혼해서 분식집 일을 배웠죠. 그래서인지 제가 5억으로 과감히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다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서비스직 일을 시작하면서 때마다 여러 가지 구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었고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거든요. 이젠 그걸 현실로 구현해볼 차례였어요. 가족들이 절 바치고 있으니 든든했고요. 작게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게 잘 돼서 사무실 공간 첫 계약 기간이었던 2년을 채웠을 무렵엔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 부동산 재계약을 안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딱 5년이 됐던 무렵엔 사업하다가 만난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었고요. 저의 평생 동반자가 된 지금의 남편은 아주 능력이 좋았기에 제가 처음부터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모습에 제가 먼저 반했었죠. 그리고 시댁이 잘 삽니다. 시부모님은 자산가이세요. 1년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거주하시고요. 일절 간섭이 없으시고요. 매너 좋고 깍듯하며 성격 밝은 세사위 얻으신 저희 부모님은 얼굴이 환하게 피셨답니다. 무엇보다 딸들끼리 사위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는 걸 가장 행복해 하시네요. 언니하고 전 너무 잘 지내는 가까운 자매 사이가 된 지 오래예요. 나누지 못한 얘기가 없죠. 제가 어느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면서 응원해준 사람도 언니였네요. 전 시댁의 회사가 그동안 성장한 것을 안 뒤로 많은 궁리를 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 남편은 그 대학 교수랑 결혼을 했었다가 또 바람을 피워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임신 때문에 재결합을 했더라고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 교수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나 봐요. 나이가 좀 있었으니 임신이 쉽지는 않으니까 아쉬워서 이혼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하나였죠. 그리고 전 남편은 능력이 부족해서 배경이 그렇게 받쳐주는데도 회사 내에서 고루 인정을 못 받아왔더라고요. 전 시숙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자기 못난 동생이 능력 부족에도 자꾸 욕심은 내니까 그게 고가웠는지 형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웃긴 건 전 시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었는데 그 결혼한 상대가 회사에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시누이가 배경이 엄청 부족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 이유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고요.
전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족한 사위를 회사의 작은 자리라도 줘서 앉힌 다음 일이라도 하고 살게끔 해주신 거였어요. 전 시부모님은 부족한 사위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집안 분위기가 개판 난 지 오래였더라고요. 그런 조사를 남몰래 사적으로 마친 전 피식 웃음이 났었네요. 그리고 진짜로 큰 웃음을 짓는 순간은 바로 전 시댁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 왜 당신이 나타나? 건물 복도에서 마주친 전 남편의 표정에 경악이 가득했죠. 나? 이 회사 대주주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제가 당당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전 남편은 이제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 됐어요. 그리고 흠칫하면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더군요. 비교가 됐겠죠. 전 남편은 제법 준수했던 예전 그 외모는 어디로 가고 얼굴엔 미간 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눈은 퀭했고 살이 많이 쪄 있었어요. 인상이 구리게 변했더라고요. 세련된 모습으로 우아한 외모를 자랑하는 저를 보며 전 남편은 이를 꽉 다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대주주라는 사실에 1차로 경악하고 외관에서부터 확 격차가 난다는 것에 1차로 절망한 전 남편이 고개를 떨궜고 전 그 옆을 지나가며 말해줬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참 정확해. 그치? 전 남편이 패배감으로 부들부들 떠는 걸 보자 통쾌했네요. 하지만 절 발견한 전 시아버지께서 기절할 듯 놀라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넋이 나가서 중얼거리시더군요.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쓰시던데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걸 막으실 순 없었죠. 전 기업 내에 돌아가는 사정이 개판 5분 전이고 허울 좋은 모래성 수준인 작금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틀린 소리가 아니었어요. 전 시아버지께선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늙으신 모습이었는데 많이 쇠약해지셨던 건지 대주주가 되어 나타난 저의 모습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이틀 뒤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다고 하던데 전 시어머니를 비롯해 전 남편 부부, 전 시누인 부부 모두 제 탓을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속이 골마있는 기업을 그나마 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재 전 시숙에게 당신의 가족들을 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대주주로서 건네는 조언이라고요. 전 시숙은 과거 저의 이혼에도 일절 말을 얹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일밖에 몰랐고 신중했죠. 그래서 전 시숙은 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다 내친 것이에요. 전 남편은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건 전 시누이와 그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전 남편의 부인 대학 교수였던 그 여자가 화병 나서 드러누우며 이혼을 선언했다는 후문이네요. 말씀도 잘 못하게 되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시아버지께선 적막한 뒷방 생활이나 하게 되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사연 프로그램인데 초창기 구독자로서 채널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으로 돌아온 40대 여자예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제 얘기 들려드릴게요. 누구나 살면서 큰일을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하잖아요. 전 남편에게서 그런 배신감을 느낄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또 베푸는 만큼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았지만 절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완전히 끝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먼저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연애부터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인데요. 처음엔 남편을 친구 주선으로 만나게 됐는데 사람이 선하고 착한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순한 사람이더라고요. 지민 씨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요? 그래도 우리가 짧게 만난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혹시 지민 씨만 괜찮다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인사드리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둘게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아셔서 궁금해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죠? 걱정되네요. 아니에요. 성품 좋고 예의 바른 수연 씨 싫어하실 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예의를 차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과 4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을 뵙진 않았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젠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만났을 때 처음 어머님을 뵙게 됐어요. 선하신 인상을 보니까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 씨와 교제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때?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온 소감이? 듣던 대로 참하고 예쁘구나. 그래, 올해 결혼하려고? 우리 계획은 일단 그래요. 올해 겨울 생각하고 있어요. 둘만 좋다고 하면 나는 상관없다. 둘이 사는 거지 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잖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요. 다음번엔 부모님과 함께 봬요. 어머님은 저희를 좋게 봐주셨고 다행히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순하고 예의 바른 수연 씨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요. 상견례를 할 때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고 왜 결혼을 준비하면 시간이 사라진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엔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을 오픈하고 또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뒤에 조율을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이라든지 또 신혼집이나 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선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도 자연스럽게 서로 모아둔 돈을 오픈했고 그래도 자금이 꽤 됐기에 경기권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처음 시작을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은 돈과 조금의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집안의 가전 가구를 채우면서 정말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다들 축하를 해주고 평상시에 제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꼭 참여하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모두가 축하하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남편 역시 절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큰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어머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식 하는 곳은 얼마나 한다니? 식대랑 대관료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해도 되겠어?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큰 곳에서 하는 게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전 사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를 위해서 하신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결혼을 하니 친인척들이 모일 텐데 보여지는 부분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왕이면 돈을 좀 더 들여서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어떠냐? 어머니 이미 일정이 다 나온 상태고 당장 다음 달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래 엄마 그건 너무 억지야. 여기가 좀 작긴 해도 교통도 좋고 예쁘잖아.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여기가 정말 작은가 싶었거든요. 지역 내에서도 꽤 평판이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었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땐 잘 넘겨서 결혼 생활도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서로 잘 맞았고 힘든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더라고요. 신경을 써야 할 것들도 많고 특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챙겨드리게 되고요.
남편은 제가 어머니를 챙기는 것에 대해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서로 부모님께 너무 잘해드리기보단 딱 할 만큼만 하자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잘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서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키자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 결혼식 이후에는 크게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의 불만 가득한 소리로 인해서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땐 저희가 벌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기보단 기념일과 생신에만 맞춰서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서운하구나. 내가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사람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우리 벌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달 챙겨드리는 건 어려워요.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용돈 하실 수 있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매달 생활비로 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 너희가 챙겨주는 거니? 알아서 챙겨주면 될 걸 사람 민망하게 하는구나. 결혼 초반엔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이 용돈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고 나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혼자 사시다 보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적은 돈이지만 10만 원씩이라도 보태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첫 달에 1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내가 그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10만 원밖에 안 보냈구나.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란 소리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은데?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고정 지출이 있고 매달 10만 원 이상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도 남들처럼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 먹고 편하게 노후 즐기고 싶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만나 뵀을 땐 예의도 있으시고 저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는데 결혼한 뒤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문제는 처음에 제 편을 들었던 남편이 갈수록 어머님 편으로 기울면서 저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자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직급도 낮고 경력을 쌓아갈 때라서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남편에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드릴 거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동일하게 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드릴 거라면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런 부담이 돼서 어떻게 사냐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론 자산도 있으신 편인데 저희에게 용돈을 받으시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크긴 하지만 모아두신 자산도 있으시고 또 자식이 남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했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준다는데 나는 며느리 덕을 언제나 볼지 모르겠다. 어머니, 제가 다음번에 여유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그때 한번 같이 여행 가요. 그때가 언제니? 응? 내가 죽으면 보내주려고? 엄마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신경 써서 얘기해주는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며느리가 뻘쭘하겠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엔 꼭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당시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생활비도 부족한 살림살이 쪼개서 보내드리는 건데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이번엔 여행 얘기까지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그럼 어머니 앞에서 얘기를 하지. 왜 앞에선 사과하고 뒤에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런 얘기를 하면 너는 더 잘 돼서 보태줘야 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매달 1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게 맞지. 어머님만 힘드신 거 아니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역할을 당신이 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 민망할까봐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거잖아. 결국 저희 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은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못해드리고 있는 거면 할 말이 없지만 챙겨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저만 탓하시니까 그것도 저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남편 얘기는 쏙 빼놓고 저만 돈을 잘못 벌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싫었어요. 그전엔 제가 조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이었다면 연락 드릴 때마다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시니까 듣기 싫어서 연락하는 횟수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도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잘 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남편도 이전보단 자리를 잡으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챙겨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어머니의 용돈을 올려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양가 부모님께 저희가 잘 된 만큼 돌려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다음 달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머님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태국 여행 보내드릴까? 그러자. 나도 다음 달엔 괜찮아서. 친정 부모님은 어디 가고 싶으신 곳 없으시대? 두 분은 워낙 여행 좋아하셔서 안 가본 곳 없으실 거야. 그래서 그냥 따로 용돈 챙겨 드리려고. 그렇게 하자. 이번에 여행 보내드리면 엄마도 여보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야. 그동안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괜히 미안하네. 됐어. 전보단 연락도 자주 안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안 하시는데 뭐. 여유가 생기고 난 뒤에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네가 웬일로 그런 걸 물어보냐? 나이가 들더니 너도 철이 들긴 드나 보다. 여행 갈 곳 많지.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시면 이번에 3박 4일로 다녀오세요. 아, 나 혼자 말이냐? 이 늙은이가 혼자 가서 뭘 하겠어. 근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같이 가준다는데 넌 여행만 보내주고 끝내려는 거야? 일 때문에 같이 가기는 어려워서요. 그래도 요즘 패키지 여행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혼자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가서 뭔 일이라도 있으면 네가 책임질 거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다 믿고 있어.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던 제 마음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나름 신경을 써서 3박 4일로 다녀오시라고 한 것인데 제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며느리와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반응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여보가 휴가 좀 내고 어머님이랑 가서 도와드리고 와. 3일 이상 자리를 어떻게 비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잖아. 어머니가 너랑 여행 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저게 어딜 봐서 좋게 여행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당신이 가면 되겠네. 내가 어떻게 잡혀있는 일정을 빼기 어려워. 그럼 난 이 일정 빼기가 쉬워? 당신보다 내가 더 바빠 지금. 나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지. 항상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면 남편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여행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얄밉게 하는지 해드리기 싫어지더라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대방 기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제 기분은 둘째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더니 갈수록 어머님이 더 안쓰러워진다면서 저한테 잘해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만큼 다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힘들어.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집엔 딸이 없다 보니까 네가 딸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너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딸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어쩌라는 건데? 지금 우리 엄마만 잘못했다는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결혼 전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돈부터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여유가 없는 것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트집만 잡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욕을 나한테 하는 게 어딨냐? 그렇게 싫으면 그냥 연락도 드리지 말고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하든가. 남편이랑 얘기를 할수록 더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 기분만 상하고 더 이상 끝나지 않는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냥 제 할 도리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남편에게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저도 제 일에 집중하면서 어머님께선 기본적인 연락만 드리면서 생활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도 나눠봤고요. 너 요즘 사업도 잘 된다면서? 정말 잘 됐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렵네. 그게 무슨 소리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우리 어머니는 돈을 적게 들이면 부족하다고 난리시고 또 이번엔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챙겨드리니까 오히려 같이 안 가준다고 트집 잡으시더라고. 에? 여행을 보내드린다는데도 그러신다고? 왜?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엔 안 그러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심하더라고. 사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어디서든 생길 수 있지. 난 그냥 아예 안 드릴 것 같은데. 남편 통해서만 연락할 것 같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혼자 계시기도 하고 요즘 남편은 어머니를 더 챙기고 있어서 그게 어렵네. 제 주변 친구들도 시댁 사이에 시달리다 보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된다면서 결혼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엔 살갑게 챙겨주시던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아지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저한테 남편 기를 죽이는 일이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선 그냥 절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댁과 사이좋은 사람은 별로 없긴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움도 있었네요. 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일이 좀 바빴어요. 어쩐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그 매달 주는 용돈이나 여행도 좋지만, 자주 연락 좀 해라. 꼭 내가 전화를 들게 만들어, 너는. 네, 어머니, 죄송해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니? 아휴, 이만 끊으마. 이전과 너무 이미지가 달라지다 보니 남편에게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냐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점점 갈수록 어머님 편만 들고 나중엔 어머님한테 해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챙겨드리는 걸 본인의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생색을 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엄마 뉴욕 여행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지? 돈이 어디 있어서 뉴욕을 보내드려? 혼자 가시긴 괜찮으시대?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엄마 이번에 우울하시다고 하니까 한 번씩 외국에 나가시는 것도 괜찮잖아. 그럼 양가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릴 곳을 찾아보고 우리 부모님도 보내드리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알아서 여행 잘 다니시잖아. 엄마는 우리가 챙겨줘야 겨우 나가시는데 이번엔 엄마만 보내드리자. 그게 무슨 소리야? 보내드릴 거면 같이 보내드려야지. 아니면 여행 비용 동일하게 엄마 아빠한테도 보내드리던가. 아니 여보는 왜 예전부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우리 엄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분은 돈도 버시잖아. 돈 버는 건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한테만 해드리자는 거야? 남편은 어머님에게만 조금 더 금전적인 지원이 갔으면 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금액을 떠나서 양가 부모님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에게 서로 지킬 선만 지키면서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 깨지면서 남편과 전 더 잦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을 뵙고 오는 날엔 둘 다 예민해져서 싸움이 더 심해졌고요.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우리 미래 대비 안 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조금 더 지원해주면 더 여유로워지고 좋잖아. 그럼 널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난 여보랑 엄마가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야. 우리 결혼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잊었어? 양가 부모님한테 지킬 선 지키면서 하자고 했잖아. 왜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가만히 보면 넌 우리 엄마한테 너무 야박한 것 같아. 안 그래도 힘드신 분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생활비 조금만 아끼면 될걸.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챙겨줬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야박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제가 남편보다 여유가 생긴 건 맞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에겐 동일하게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도 절대 차이가 나게끔 행동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님만 챙기는 게 싫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뒤론 남편에게도 통장 관리를 따로 맡기지 않았어요. 갈수록 제 사업도 잘 됐고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드릴 정도는 충분히 됐는데요. 고생하셨던 만큼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금액대를 높여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안 챙겨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더 올려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진짜 대단하지 않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줄 정말 몰랐는데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 좀 했어.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남자 기만 죽이지. 그리고 그 생활비 필요 없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시어머니 거지 취급하면서 선심 쓰듯이 생활비 올려준다고 말하는 게 맞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가 차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 그동안 거지 취급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힘들어하시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경이 쓰여서 양가 부모님 생활비 올려드리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저렇게까지 절 무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진 몰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에이, 거지 취급이라니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기죽은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돈 못 버는 사람보단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더 낫잖아. 나도 이렇게 효도할 수 있고. 그런가? 아유, 그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예,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생활비 말고 여행은 따로 보내주는 거냐? 남편이랑 얘기를 할 땐 오히려 돈을 받는 것과 여행은 별개냐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이 다 떨어졌어요. 게다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젠 절 돈으로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에서 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요, 생각해봤는데 더 이상 생활비 드릴 일도 여행을 보내드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들어가는 지원을 다 끊겠다는 거야, 지금? 더 이상 날 이렇게 무시하는 너네 집안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여보가 더 좋게 얘기했으면 엄마도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을 거야. 전 남편의 말을 끝으로 그대로 뺨을 올리며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계속 바라기만 하는 니네 집안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당장 오늘 짐 싸서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이혼이라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능력도 되는데 더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겠죠. 적어도 제 자존감을 깎아먹는 집안에서 계속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네요. 너 말 다 했어? 진짜 이혼하겠다고? 당장 내가 어딜 나가. 그 집이 내 집인데. 미안한데 이번에 이사 올 때 내가 대출금 다 갚으면서 내 명의로 한다고 했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금액은 절반 돌려줄게.
전 그대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고 바로 비밀번호부터 바꿔뒀어요. 더 이상 제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먹고 이혼을 준비하게 됐죠. 사실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영향도 있지만 남편의 대처라든지 평상시에 했던 행동들을 살펴봤을 때 저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네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저에게 전화를 거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님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싸가지 없게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니? 너네 집 앞이니까 문 좀 열어봐라. 들어오세요. 네가 날 거지 취급만 안 했어도 이럴 일 없잖니. 그리고 누가 어린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게 하겠어. 정신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시집와서 그런지 아이고. 나도 네 아들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 뭐 정신교육? 정신교육 필요한 건 네 새끼지. 데려가서 제대로 교육시켜. 알겠어? 어머머. 이해해 좀 봐라. 성격 나오는 거 봐. 지금 쳤어? 쳤냐고. 먼저 치셨잖아요.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씩씩거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집을 나가셨어요. 곧이어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뺨을 올리며 본인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따지더라고요. 뺨은 니네 엄마가 먼저 쳤어. 왜 너까지 와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이게 문제야. 네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잖아.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지. 내가 뭘 잘못했니? 용돈 들여 여행 보내드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그건 다 엄마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어른이 말하는데 하나하나 토를 달면 어떡하냐? 됐고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난 절대 못 나가. 그래, 그럼 경찰 불러서 끌어내 줄까?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112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번만 져준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계속 이런 취급 받을 바엔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곧이어 전 오빠에게 연락했고 도와주겠다며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있었던 일 좀 다 얘기해봐. 전화로 말했던 그대로야.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용돈 올려드리겠다니까 거지 취급하지 말라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지 취급이라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 다 도와드렸더니 이제 거지 취급하지 말라네. 일단 그 집에서 지원하는 건 다 끊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면서. 그럼 좀 더 쉽겠네.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서 재산 나눠야 할지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기여한 부분은 없거든. 그것도 알아봐야겠네. 진짜 거지 취급하는 게 뭔지 보여줘야겠네. 그렇게 오빠와 전 시어머니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을 정해두고 시댁에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서 쓰시는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까지 달마다 내는 비용은 다 남편 통장으로 바꿔두었고요. 그리고 용돈을 끄는 것은 물론 남편이 쓰고 있는 제 카드까지 다 정지시켜두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카드까지 끊어버리면 어떡해? 이제 남인데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앞으로 나한테 빌붙지 말고. 왜 그래 정말. 아직도 그 일로 화나서 그래? 우리가 고작 그런 걸로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고작? 그동안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는데 잠깐 내 편 들어주고 나중엔 내 잘못이라며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 제자리로 되돌려 두자. 내가 다시 잘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미 내가 준 기회 끝났어. 앞으로도 당신 볼 일 없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해주었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엔 어머님께도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관계를 되돌려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 해드릴 땐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니도 아차 싶으셨는지 구구절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미안하다. 아유, 그동안 내가 많이 서운하게 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텐데요, 뭐.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그동안 너가 잘 해줬는데 네가 너무 잘 되니까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니, 앞뒤가 너무 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 부족하다고 하시고 더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거지 취급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건 다 잊고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제 너한테 그런 소리 안 하마.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이혼은 생각했던 일이었고요. 앞으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친 이후엔 남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간 뒤론 어디서 지내는지 집엔 돌아오지 않아서 옷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을 정리해서 그대로 시댁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집도 곧 뺄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니라 다를까 전화부터 시작해서 문자가 끊이질 않고 오더라고요. 집을 왜 빼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혼 생활 중에 사업이 잘 돼서 어머님 집을 옮겨드렸거든요. 혼자 지내시기에 빌라보다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해드린 부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 먹고 옮겨드린 거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라서 더 이상 그 집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남편에게도 집을 내놨으니 어머니 집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독한 년이라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며 본인이 알던 사람 맞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년 동안 어머니의 험담에 받았던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전 남편이 더 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큼 남편도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을 보러 가니까 어머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을 보러 와? 집 내놨다고 남편한테 말해뒀는데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멀쩡한 집을 왜 빼? 난 어디로 가라고? 그걸 제가 알아서 할 건 아니죠. 보증금도 그때 다 돌려드려서 제 돈으로 계약한 거 아시죠? 돌려드릴 돈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그럼 당장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구해 내가?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돈 있으시면서요. 용돈 100만 원 드린다고 했을 때 거지 취급하냐고 하셨을 정도면 그 정도는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의 말에 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못 나간다며 저에게 집을 구할 돈을 주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건 좀 심한 건가 싶었는데 그 생각마저도 얼마 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게서 온 연락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집을 뺄 테니 위자료를 포함한 1억을 달라더라고요. 그 계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못 준다고 하니까 저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이젠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 저에게 물어내라는 뜻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그동안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며 저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회사를 관두었을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통장에서 그동안 생활비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계좌로 꽤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보고 할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위자료를 요청할 줄도 몰랐거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을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소송까지 가게 됐죠. 저희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준비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몰랐다면 제가 위자료를 그대로 줘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법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다행히 그건 면할 수 있었고요.
어머님께선 계속 사람들이 찾아온다면서 얘기를 했고 전 계약을 마친 이후에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남겨두니까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동안 있었던 일도 다 사과했잖아. 사과 한마디로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다 사라질 줄 아세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트집도 잡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지. 사람이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이렇게 찾아오셔서까지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집만큼은 좀 봐다오. 내가 다른 건 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살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아드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보증금도 다시 받으신 게 있으실 텐데 왜 그걸 냅두고 집을 못 구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 너 몰래 수연이랑 같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길래 해봤는데 요즘 사기 수법이라더라. 그래서 집을 당장 구할 수가 없어. 어머님의 말을 듣고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산이 있다는 등 거짓 취급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정말 사기로 돈을 날리셨기 때문에 그 말에 더 발끈하신 거더라고요. 그냥 달마다 용돈 드리면 그걸로 생활하셨으면 했는데 자격지심으로 그 기회를 날리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까지 가세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통장 잔고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행히 제 통장까진 건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안심은 했지만 한편으로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렇게까지 오셔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게 되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돌아섰습니다. 저에게 모질게 말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서야 절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짠하긴 했어요. 어머니 거기 가셨다면서? 그럼 얘기 들었겠네. 사기당했다는 얘기 들었어. 하지만 그걸 내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그동안 만나온 기간도 있고 부부로서 함께 한 시간도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거지 취급하면서 뭘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해? 진짜 이대로 집까지 빼버리면 길거리에 나가야 돼. 제발 보증금 정도만 도와주라. 절 찾아오셨던 어머님이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는지 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세 역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일까 싶어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둘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드린 부분에 대해선 당연하게 여기고 막대하시던 분이 매일매일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진정성이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제가 당했던 수치와 무시를 기억하면서 그 감정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 아파트 1005호 짐 다 빠져 있나요? 사장님, 짐은 다행히 다 빠져 있고요. 이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은 세입자가 들어올 때쯤 다행히 집을 빼셨고 어디로 가셨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원룸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정도 보증금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느끼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약속한 기간에 짐 다 뺐으니까 너도 우리 좀 도와줘. 예전부터 말했지만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넌 가족이라면서 와이프 무시당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중엔 어머니 편만 들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너랑 말이 안 통하네. 됐고 그럼 내가 따로 너한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집이 빠지고 난 직후에 남편이 약속대로 해줬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 남편이 얘기를 해준 건데 본인이 돈을 날리고 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어머님 돈까지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 오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이혼 후엔 일절 연락을 안 받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네요.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되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 저를 무시하는 집안에서 벗어난 게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에겐 힘든 일이긴 하네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저보다 더 좋은 생활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괜찮니? 이혼하면서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자식은 아직도 도와달라고 찾아와? 아니야. 어차피 서류 정리도 다 됐고 이제 집도 이사할 생각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마 차라리 전 지금이 훨씬 더 편해요. 난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지 취급한다는 사람 처음 보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잘 되는 게 본인 아들 기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어쨌든 다 끝난 일이니까 오히려 후련해.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제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마음이 달라지셨는지 절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든든한 부모님과 오빠가 있으니 홀로서기도 가능했던 것 같네요. 사실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 안 좋아하실 시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며느리가 절 위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자격지심보단 미안함과 고마움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에 힘들게 만들거든요. 전 다행히 스스로 알고 이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저런 말들이 생각보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본인을 갉아먹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는 것이 답인 것 같네요. 얼마 전엔 친구를 통해서 전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돈도 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같이 살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저렇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조금만 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줬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복을 차버린 꼴이니 아마 그 사람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면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성공하고 나니까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단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근엔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랑 끝이 나고 봉사를 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하게 됐고요. 이혼을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절 더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요. 앞으로 전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이 있으셨다면 본인의 기분을 전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전 아직도 후회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감정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저에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할 말 하고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코를 밟아주고 새로운 사랑과 새 출발을 하면서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시간들을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비 신랑도 저에게 잘해주고 이번엔 바로 혼인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 부탁드릴게요.